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 경제라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돈의 관점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또 세계 다른 나라들이 처한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어요. 위쪽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래쪽은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과 조금 다르게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끝나고 일제 치하를 거쳐서 우리나라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강대국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가의 차이점은, 영국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떤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또 그리고 제품 생산에 있어서도 특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 전구도 발명이 되고 자동차도 발명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의 기술들 바탕 위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쌓아가고, 또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회 제도들도 발전을 하고, 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주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수입을 통해서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통 체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기술 도입을 해서 모방을 하다가 이제 창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배워서 한국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것은 사회 제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다 보니까 선진국, 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30년대, 20년대 말에 이렇게 이제 대공황위였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만 나눴어요. 대공황 이전에는 이렇게 자유 경쟁을 통해서 서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정책을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케인즈란 분이
자유시장 경제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완전 고용을 하고 또 국가가 직접 시장 경제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직접 분배를 통해서 또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렇게 자리 잡고 주류를 다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하게 된 배경은 시장 경제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주류로 부각이 되어서 케인즈가 중심이 된 그런 경제 사상이 쭉 뭐 그대로 뭐 국가가 운영이 되었죠. 그러다가 케인즈가 완전 고용을 하고 뭐 이렇게 잘 한다 했지만 그동안 잘 작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 1970년대 정도 되니까 케인즈 사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실업률도 늘어나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좋아지더니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속에서 기존에 있던 이 자유시장 경제도 계속 뭐 학문적인 발전을 거쳤겠죠. 개인적과 관련된 국가 통제라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다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자유경쟁, 무한경쟁이 다시 국가 운영의 중심 사상으로, 경제 운영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뭐 통화론자도 있고 방법이 많지만 크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분배 중심, 이렇게 케인즈가 주장했던 것은 다시 비주류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은 시장 경제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것들이 다시 주류로 들어섰다가 다시 그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시장 경제를 연구하던 쪽에서 다시 주류로 들어서서 이렇게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저거는 비단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가다가 전기가 나왔다가 다시 전기 자동차로 갔다가 다시 엔진이 발명되면서 자동차로 갔다가 다시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전기차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 계속 기존에 있던 것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서양은 겪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럴 만한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1962년도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되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똑똑한 사람들은 밖에 나서 공부를 해서 좀 배워온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고 배워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배워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뭐 대학의 교수로 되고 뭐 또 정부 부처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면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랬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새롭게 1962년도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실 그 이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해외로 내보냈어요. 그때 미국으로 보낸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60년대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셨던 분들은 그때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가 통제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에 자료로 축적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축적된 자료를 또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분들입니다. 또 영국으로 유학도 가셨겠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가 통제를 해서 분배를 해서 뭔가 그 경제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왔는데 일단은 그때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모두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분배라는 것이 있기가 힘들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경제 규모도 크고 그동안 잘 되었기 때문에 분배할 것이 있어서 분배 중심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전쟁으로 다 엎어진 마당에 다 가난한데 분배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국가가 통제해서 뭔가를 경제를 개발시키는 것을 한국에 와서 공부 배워와서 한국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겠지만 못했어요. 우리나라 여건상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문적으로만 남게 되었죠. 여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을 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년대 유학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70년대에 이렇게 유학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70년대는 케인즈주의가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서 작은 정부, 그 시장이 중심이 되고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신주류로 이제 다시 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아무래도 70년대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제 경제계에서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60년대에 공부하신 분들,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선 겁니다. 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은 이제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올림픽하고 그리고 1990년대 초에 돼가지고 세계화, 글로벌 이런 단어들이 또 그리고 세계 여행도 실제로 자유화가 되었고요. 단어가 개방, 개혁 이런 단어들이 1990년대 우리나라에 불어 닥쳤습니다. 그런 바람은 미국에서 또 세계 전체 흐름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타 이제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은 이렇게 시장 중심의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그 제자분들,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뜻을 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70년대에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행스럽게 주류 공부를 잘 한 거죠. 현재로 치면은 뭐 유행이 될 만한 주류를 공부하신 거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성장 중심의 정책을 한국에서 폈어요. 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맞은 거예요. 이게 성장 중심의 정책이 바깥 사정과 세계 흐름과 우리나라의 흐름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 아래 그림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성장 중심의 경제는 무한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가 이제 사회 계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돈이라고 합니다. 돈. 그리고 이제 요 빨간색으로 된 것은 성장 중심을 하다 보니까 자본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사업을 뭐 하거나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꾸 기업 쪽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위쪽으로 계층 이동하는 그런 거라고 봅시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쪽으로 이제 돈이 다 몰리다 보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아래쪽으로 다시 경쟁에서 소외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배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중심 무한 경쟁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성자 독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돈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을 때는 계속 성장을 해요. 우리로 치면은 1960년대, 70년대 다 가난할 때 이렇게 나라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또 성장의 부작용도 반드시 생깁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같은 나라도 물론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 물결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사실 없겠지만 아래쪽이 많은데 성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 정책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이런 베트남 그런 나라는 잘 돼요. 중국도 이런 상태에서 잘 되었고. 근데 이런 정책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아래쪽에 사람은 많지만 돈이 없는 상태, 돈이 위쪽으로 다 올라가 버린 상태. 물론 이 과정에서 보세요. 여기는 잘 그림을 잘 보시면 돈을 상류층에서 요만큼 가졌다 하면 이만큼 되시는 분들이 돈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별로 많이 못 가지게 되죠. 여튼 저런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망한다고 봐야죠.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저런 상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상태가 요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런 한계에 봉착하자 이런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저런 시대는 이제 돈이 위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배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주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미국도 지금은 세금이 뭐 감면해서 작지만 예전에 60년대 뭐 이럴 때 많았어요. 미국도 세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들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나눠주면서 분배를 하고 국가 주도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할 수도 있고 카타르 같은 나라이죠. 카타르 같은 나라는 석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석유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복지도 하고 합니다. 저렇게 돼요. 사우디 같은 나라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좀 절제해서 하지 못하고 뭐 카타르나 사우디처럼 이렇게 절제해서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석유 가격도 하락하고요.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나눠줄 게 있으면 저런 분배 정책은 가능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거나 자원이 많아서 나눠줄 게 있거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가능합니다. 또 뭐 스웨덴이나 뭐 그런 나라도 자원도 있고 덴마크도 그렇고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자원도 있고 나눠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세금도 많고 그래서 저게 가능한데 여튼 저런 것의 것은 나눠줄 것이 없으면 나우루 공화국처럼 인광석 해서 나눠서 국민한테 복지 막 해주다가 인광석 다 떨어지니까 나눠줄 것이 더 없다 보니까 망하게 됩니다. 저게 망한 게 미국에서는 1970년대가 됩니다. 이때 70년대가 이제 망했죠. 그러다가 다시 신자유주의 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체제로 바뀌어서 지금 또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양 같은 경우는 저런 것이 이치에 맞게 순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나눠줄 것이 없는데 나눠주는 거 공부한 사람들이 60년대 있었고 그리고 70년대에 이제 주류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성장을 공부하고 오셨겠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또 이야기하자면 보수대 진보입니다. 이쪽이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 무한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수. 또 그리고 뭐 우리는 조금 특수한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또 보수는 또 우파로도 또 이렇게 같이 엮어지는데 사실은 의미는 좀 다른데 우리는 또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분배를 이야기하는 쪽이 진보. 그런데 또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상 좌파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수가 그나마 좀 운이 좋은 편이죠. 보수가 뭐 정책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흐름과 방향이 맞았으니까 지금까지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 정책을 이렇게 집권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뭐 정책의 별대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갔던 겁니다. 진보가 2002년도부터 한 2007년도 노무현 김대중 정권 그때 있었을 때 아마추어라고 불리고 잘 안 됐던 이유가 일단은 나눠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나누어 줄 것이 별로 없었고 또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런 신자유주의 흐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공부한 것을 우리나라에 시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가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진보가 세력을 지금 잡아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세계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가 잡아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봉착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무역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무역 규모를 보면은 2008년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무역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현재 인류가 가진 이 기술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지금 좌파니 우파니 아니면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 혼란기를 거치고 있어요. 혼란기를 거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예전에 1930년대 케인즈가 주류로 등극을 할 무렵에 아마 그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래서 다시 이런 파란색이 주류가 되는 세상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노란색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뭐 이런 시대가 연장이 될 것인가 뭐 어떤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관점으로서는 이 노란색이 더 연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 발전의 한계로 인해서 만약 성장이 막혔더라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여러분들 자동차 아시죠? 10년 전에 나온 자동차와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기술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뭐 저도 뭐 차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뭐 앞차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레이터 밟고 자동차 실제 가요. 또 그리고 운전대도 놓아도 알아서 운전하는 뭐 수준까지 뭐 부분적입니다만은 와 있어요. 굉장히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한 단계 더 도약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물론 빈부격차가 심하죠. 심하지만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도 중국만한 그 인구 얼마 있으면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 그러죠. 인도가 굉장히 인구가 많고 지금 베트남도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동남아도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미 쪽도 발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쪽도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라든지 동북아 쪽도 뭐 발전되면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정체가 되었던 것은 기술 발전이 딱 그 정도, 딱 요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기술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이런 파란색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급속도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주춤한데, 이렇게 주춤거리다가요. 주춤거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진보니 보수니 아직 서로 우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가버리면, 다시 이렇게 노란색, 무한경쟁,
성장 중심의 정책들이 다시 주류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이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정책을 펴는 게 원칙적으로는 좋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이 파란색이 중심이 된, 분배가 중심이 된 것이 세계의 주류다 하면 우리도 파란색으로 가는 게 일단 유리해요. 근데 지금 노란색이 주류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노란색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분배 중심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비주류였고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시 주류로 등극을 하는데 참 그게 어떤 운이 안 좋은 거죠. 운이 시대를 잘못 타고났거나.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런 분배 중심 정책을 제대로 취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랜만에 정권을 잡다 보니까 아마추어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니까 아마추어가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뭔가 또 하려고 그래도 세계 흐름하고 맞지 않으니까 또 안 되는 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제가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제 개념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우리나라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뭐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 그분이 이런 업적 중에서 경제 성장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든 뭐 하여튼 뭐 정권을 권력을 쥐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국가였습니다. 미국 가서 원조를 거부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독일에 그것도 남한나라의 비행기 얻어 타고 독일 가가지고 독일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쪽팔리게 가난하다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나라 우선 인재들 간호사 광부들 보내서 그걸 담보로 잡혀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무식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배운 똑똑한 애들을 해외에 내보내가지고 국비 장학생으로도 보내고 내보내서 배워오라고 시키고 그 과정에 국민들은 있는 사람도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민들하고 지금 인터넷이 발전이 되었어요. 뭐가 발전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금성사 지금 LG전자 있잖아요. LG전자가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라디오 살만한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망할 뻔해서 라디오가 안 팔려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국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라디오 저거 나눠주자. 그래서 정부에서 사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국민들이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정부의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시키고 지도자가 무엇을 했냐면 국민들에게 하면 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지도자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똑똑해서 뭐 열심히 실무적으로 하는 건 참모고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일심을 해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하천에 제방을 만들러 갔어요. 실제 돌을 주워가지고 철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꼬맹이 때 저희 부모님들이 부역이라고 해서 길도 닦고 뭐 하는 모습을 도랑도 정비하고 많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때 무슨 돈도 안 주는데 왜 집에서 밥 사들고 나가서 그 마을 길도 넓히고 그런 일을 했냐고. 힘들 건데. 그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또 사람들이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와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다네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준 그것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여튼 그런 시절을 겪어서 우리가 그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이만큼 됐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자가 지금 현재 지도자 그런 건 오해하지 마세요. 지도자가 우리나라 현재 국민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흙수저 우리는 안 된다. 국민연금도 언제 가다 고가야 될 것이다. 묵고 살기 어렵다. 전부 다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있어요. 그때 지도자가 나서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우리는 뭔가 잘할 수 있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런 희망을 심어주면서 국민들을 쫙 이끌어 당길 수 있는 예전보다는 홍보하기 더 좋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일단 우리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다음으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 경제학자들 있죠. 경제학자들 저는 막 경제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주류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이런 건 몰라요. 하지만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냥 뭐 넌지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건데 저 경제학자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저것끼리 뭐 분배를 중심으로서 한 교수들 밑에 제자들이라면 아무래도 뭐 그런 학회도 만들고 분배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배 중심의 사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을 보니까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과감히 지금 현재 분배는 안 맞고 성장이 맞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배 중심에서 성장 이야기를 하면 왕따 당하고 그 속에서도 다시 비주류가 되어버리고 교수라도 한 자리 하고 뭐 연구라도 한 자리 뭐 좀 따먹어야 되는데 교수 자료도 없을 뿐더러 연구라도 못 따먹고 굶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지 배운 거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분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좀 세계 주류가 성장인데 좀 그런 하긴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세계 흐름도 물론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로 빈익빈 부익비가 뭐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사회 재산 대부분을 일부 계층이 두고 있고 나머지 계층들은 진짜 작은 돈과 나누어서 거지처럼 산다. 뭐 OECD 뭐 통계로 보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 중간쯤 돼요. 한 23위 정도 되니까 중간쯤 38개국 중에서 중간쯤 되는데 빈부격차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랜만에 비주류로 있다가 이제 주류를 한번 들어서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세계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상황이 정말로 이런 걸 몰라서 한다면 참 무식한 걸 갖다가 그 고용한 지도자가 문제고 안다 한다면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 사회 부의 대부분이 일부 계층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상태라고 통계를 조작하고 OECD에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들고 오고 국민들 선동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런 그 비양심적인 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경제학자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켜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냥 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틀렸어요. 애초부터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서양처럼 이 사상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해서 가다가 이 사상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그 대안으로서 다시 수정을 해서 뭐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 물론 기술도 그렇고 다 그렇듯이 그렇게 사회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 개념도 전부 다 수입에 들어와서 외국에서 공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제품들도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짬뽕이에요.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걸 교통정리를 잘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배운 것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양보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국민들은 그런 승구안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줄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안 되면 이 동영상,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동영상 잘 보십시오. 보셔서 저 친구가 통계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판단이 참 그것도 잘 안 돼. 무식한데 그 판단까지 되겠나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저 개인들의 안위를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정말 주류에 맞게끔 하는 건지 정말 절실하게 저런 정책을 하는 건지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그 이전에 배운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학문을 펴거나 경제 정책을 펴거나 조언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짬뽕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국가의 지도자, 또 국가에서 좀 배운 분들,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공부를 좀 하세요. 저처럼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국가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할게요. 저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정석 투자해서 정말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거고, 또 애들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둘이 있는데 열심히 키워서 이 사회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직장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자녀도 열심히 키우셔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대로 끝나면 사실 우리 심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인구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15년도 자료지만 물론 조금 땡기면 되긴 해요. 요만큼이 연금 받고 있어요. 연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이나 되는 분들이 벌어서 이만큼 되시는 분들 먹여 살린다 이 말이다. 그런데 이런데도 어려워 죽겠다고 난리 지기고 있어요. 벌어서 부모 공경할 돈 없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20년 지나 보십시오. 지금부터 딱 20년. 한 2040년 정도 돼보세요. 2040년 되면 이래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나 올해도 살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를 아까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자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렇게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놀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좀 배운 분들 정신 조금 차리시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 그리고 자손 또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